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 전면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삼각체제의 선대위 정비를 마쳤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동국대 행정대학원 김종국 대우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아마 임기 내에는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코로나19 관련 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지만 역시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지금까지 몇 번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도 재차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정책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서 좀 어떤 진솔한 부분들 그리고 날카로운 어떤 패널들의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그렇죠. 또 과거 집값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서 거의 뭐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지난 1월달 경실련 발표대로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25평 아파트 82% 오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 한 뭐 100 이상 올랐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 무능 이런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부동산의 문제가.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이제 민심 악화한 핵심적인 요인이죠. 지난 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했던 데는 이제 부동산 민심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선 흐름이지만 대선판의 큰 환경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의 흐름이고 정권 교체 흐름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더 오르지 않는 것이지 네. 그 집권 초에 비교하면 이미 뭐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좀 통절한 이 반성과 사과 이런 것을 좀 내놨으면 오히려 좀 민심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그러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예.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것이 현실과 좀 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현재의 뭐 있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정책의 어떤 불만족 이런 흐름들은 이번 대선판에서도 상당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뭐 사과는 했는데 뭐 이사 대책 같은 공급 대책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보다 어느 정부보다 뭐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또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뭔가 사과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사과는 누차 대통령이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질문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한숨을 짓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사전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공급 대책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아쉬움.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측면들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정 운영의 부정적인 층 같은 경우 뭐 압도적 1위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인 거죠. 왜냐하면 소위 이 민생 문제에서 특히 집 문제 같은 경우 중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못된 실패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입안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반성으로만은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어서 나름대로 공급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주려고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좀 통렬한 반성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했다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들 그리고 어떤 공급 대책에 대한 다양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에 맞게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앞으로의 교정이나 반성,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더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조금은 좀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들을 갖다 국민에게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궁금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 복귀는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로 축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별로 주요하지 않은 노력들이라서 문제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셀 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거든요. 셀 수 없는 대책들을 내놨는데 예. 이게 멧돼지 사냥에 비유를 하면 멧돼지를 이제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네네. 뭐 덫을 놓고 해가지고 잡는 잡죠.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멧돼지에 먹을 거를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총을 쏘고 그 다음 깽가리 쳐가지고 민가로 쫓아버리는 네, 이런 잘못된 수순을 그럼 밟았습니다. 민가가 피해를 입죠. 예.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라든지 그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 공급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뒤집혔습니다, 결국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문재인 정부가 혼란을 야기하거나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정책들이 잇따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같은 경우에 이것도 결국에는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당 내에서 TF 만들어서 할 때도 뒤집어질 뻔했었어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도 결국에 완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처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제1기조는 유동성에 대한 통제였기 때문에 대출 규제였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갔고 그다음 종부세는 완화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완화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정부 초기에 펼쳤던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가 뒤집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왜 뒤집히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네.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나이브하게만 얘기를 하셨다. 이 점은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부동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발언이 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는지는 좀 각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얘기 나왔던 얘기 중에는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뭐 당정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한 지점이기도 한데 일당은 여당이 뭐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좀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황 속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선별 지원 입장을 좀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내각에 좀 손을 들어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뭐 여당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전 국민을 주장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다 봐야 될까요? 원래 대통령의 입장은 뭐 비슷했죠.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좀 가져왔었죠. 최근 들어서.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 때도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 언급을 하면서 어쨌든 재정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쓰여져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건전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이 이른바 소상공인 중심의 이 자영업자 중심의 이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각의 결정을 신뢰한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뭐 정부 입장은 그동안에 쭉 일관되게 왔던 거고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보편 지급 이제 그렇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예. 이제 과감하게 치고 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그 부분이 충분히 당정청 사이에 논의가 안 되고 또 당정 간에도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슈를 강하게 들고 나갔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당이 좀 뒷받침을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하고 그렇죠. 국정감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했지만 나온 거고. 결국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유턴하는 그런 흐름을 밟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이제 재확인한 거죠. 이 부분 재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초과 세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한번 쓰여지면 뭐 새로 늘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쓸 때 신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나마 대선 후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제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이견이 없는 상황인 거죠.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제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번 느끼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가계 건전성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 그러니까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진짜 깊고 넓게 지원했는가? 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토론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네. 저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한다고 비교해 보면 네. 상당히 지금 폭도 좁았고 양도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 이것들은 논란이 될 겁니다만 일단 뭐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집권당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또다시 이 준이 많이의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접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사회배당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배당 측면들은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재난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민 재난지원 이런 문제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치유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 그렇다면 이제는 여야가 그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50조 원.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취임 후 100일 이후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가면 그게 제가 따지고 보면 8월, 9월 될 거예요. 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자. 지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다 이제 안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가 만나서 뭐 그것이 집중적으로. 10조든 20조든 상관없이 빨리 합의를 해서 가장 힘들 때 적소에 적기에 정확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를 해야 된다. 좀 그렇지 않는다면 양 정당이 소위 국민의 고통과 무관한 논쟁만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옳고 그름에 떠나서 빨리 적기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여야가 빨리 협의에 착수하자.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대선 주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위기론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쇄신을 하겠다. 그리고 쇄신 권한은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위임하겠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뭐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선대위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쥐고 가면은 조금 더 개선된 쇄신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 왜 중심에 서지 못했느냐라는 그동안. 질문을 거꾸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 더하기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에 선거 캠페인을 잘못해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노무현, 박근혜, 그 전에 김영삼 이 전직 대통령들 특징을 보면 2기 대통령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여당에서 정권 재창출한 2기 대통령들인데 예. 이들 대통령들은 전임자하고 차별하던 이미지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의 성격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기도지사였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라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는 변방에 해당하죠. 그래서 변방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며 네네. 또 그동안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시달려 왔기 때문에 뭔가 여권에서도 비주류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막상 보니까 민주당의 주류는 이재명이고 이재명 문재인 간의 차별성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진보적 좌파적 이미지를 정면으로 박살내는 이 대장동 의혹까지 겹쳐지는 와중에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쪽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의문 혹은 더 나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현재 박스권에 묶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걸 타개하려면 두 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 각고의 노력으로 본인이 갇혀 있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지만 민주당부터가 문제예요. 민주당부터가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당내에 존재를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반 중반에서는 친문이라고 하는 쪽이 어느 정도 리드를 하다가도 이쪽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비주류 쪽에 떠가지고 이쪽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하나둘씩 관철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서 또 다른 민주당을 만들었다 이런 줄거리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고 예. 또 그걸 잘 조화시킨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냥 일색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친문이고 친 이재명이건 간에 그런 구분도 없이 일색으로 가는 정당이고 그대로 계속 대우를 유지해서 왔기 때문에 플랜 B라든지 또 다른 길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지 않으면 민주당이 뭐 후보 중심으로 가든 당 중심으로 가든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재명은 좋은데 뭐 민주당이 싫다는 분이 많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지금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꾸려가겠다라는 식의 의지를 보이는 거 보면 어쨌든 이제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인사들 아니면 본인 필요한 인사들로 좀 꾸려가겠다라는 쇄신을 하면 국민의 여론이 좀 이제 뭐 바뀌는 아니면 혹은 또 지금 정치되어 있는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약간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인식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부분과 약간 지점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런 것 속에서 좀 다른 길을 좀 가겠다라는 그런 맥락도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얘기되는 것은 선대위 자체가 너무 무겁고 중진 중심으로 돼 있고 예. 세력 안배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혁파를 해서 좀 가볍게 빨리빨리 이슈에 대응할 네.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뭐 세력 안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근 중심으로 해서 좀 발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냥 하나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호흡이 잘 맞는 7인회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선대위가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결국 선거를 좌우하는 것이 구도, 인물, 정책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구도, 그러니까 이게 3파전이 되느냐, 뭐 양강 흐름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구도도 있지만 대선판을 좌우하는 큰 어떤 프레임, 이 판 자체의 이 큰 흐름을 무엇이 좌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의 흐름이 이것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론의 정책들을 막 던진다고 해서 이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런 인식을 최근에 하게 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게 메시지, 고공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과의 어떤 비판적인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부의 여권 내부의 지지자들을 묶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숙제를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뭐 발언을 보면 좀 논란거리들이 있어요. 특히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뭐
토리 엄마 아니면 엔화 돌상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고 일단 뭐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후보를 좀 이렇게 뭔가 만들어주는 느낌보다는 좀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위기에 좀 빠뜨리는 논란이 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 고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질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볼 때 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실언을 했던 측면들이 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신문에 의하면 튀는 표현이나 말장난, 돌출 행동 등 그저 뜰 수만 있다면 SNS를 통해 뭐든 하려는 분들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적어도 정당인이라면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라는 행위들을 하기보다는 자기 예. 개인 정치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자기 팬덤층들을 만들어서 또 그런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편으로 얘기하면 진짜 자기만의 메타버스에 갇혀가지고 네. 자기만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최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상대당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정치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반성 이런 것도 과거의 문제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여성 또는 플랫폼 노동자 또는 플랫폼 자영업자라고 새로 생겨나면서 또 최근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비전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보다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상대방과의 싸움 말싸움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당연히 민심과 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은 민심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한 촉수들 자체가 상당히 무뎌졌던 측면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여론조사 지표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장의 흐름들을 알아서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발생했을 때 이미 대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늦을 수밖에 없는 결과값만 측면이 보고 있는 이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측면들 같은 경우도 좀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충격파가 딱 시작되니까 제가 볼 때 일정하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온 측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고 그 조정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 민주당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20대부터 한 40대까지의 과거 민주당 지지층들, 네네. 진보층들, 중도층들 같은 경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층들이 생각을 다시 바꾸면서부터 여론이 조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이 정도의 흐름들을 유권자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뭘 할 거야 네.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저는 대답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 민주당 내부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발언 논란들도 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실 뭐 대장동 의혹 때문에 굉장히 갇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재명 후보하면 떠올랐던 게 기본소득이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안 하기로 잠시 이제 접기로 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도 좀 약해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기본소득 하면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이 한 5년 전쯤만 해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던 예.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올라갔고 그때는 어느 정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 기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글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지지도 어느 정도 높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게 좀 얽혀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주창했었던 기본소득이 사실 그 지지가 올랐던 것은 2030 세대에서 그 지지를 올렸던 거거든요. 예. 그 특히 2030 여성들이고 그리고 이게 또 묘하게 이어지는 게 기본소득하고 같이 2030 여성들이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 페미니즘도 있겠지만 동물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 동물권 문제도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강아지 산책 공원이라든지 또 그렇죠. 이제 그 시청 청사에 입양견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또 이미지가 어느 정도 또, 관심을 네. 모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또 달라진 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 낮아졌고요. 20대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현재 2030
여성에게 지지가 낮은 후보가 돼버렸어요. 예, 이 변화들을 한번 곱씹어 보라고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에게 좀 얘기를 왜 그랬는지 민주당에게도 드리고 싶고요. 한준호 의원 아까 사례가 나왔는데 네. 한준호 의원의 한 포스팅, 그러니까 토리 엄마 김건희 대 두아이 두아이 엄마 엄마. 김혜경 네. 이런 포스팅을 하고도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이거에 바로 비출산 여성에 대한 비하이자 그리고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저런 식으로 아니 국회의원이 포스팅을 할 때는 각고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인데 네. 저게 부지부식간에 나온다 했을 때 이게 과연 민주당 스스로 떠들었던 진보나 개혁에 해당하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러고도 2030 여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년 만에 2030 여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복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한준호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 후보 수행 비서거든요. 비서죠. 네. 그럼 후보 옆에 있는 사람이 SNS 이런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의심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혹시 시킨 건 아니냐까지 갈 수 그럴 수 있는 있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행 비서의 SNS라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하고 접촉할 당시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수행을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까지 해야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고장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 아닌가 이것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쇄신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후보 자체도 지금 뭐 대장동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특검 받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동안에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어쨌든 열심히 했죠. 열심히는 다들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한 것 같지가 않고 또 당과의 어떤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예. 당도 이제 선대위 체제로 재편이 됐지만 선대위라는 것이 각 일종의 경선 후보들 같이 겨뤘던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경선 후보들을 배치하는 네. 일종의 세력 안배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보와 또 호흡이 잘 맞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나름 뭐 이재명 후보가 막 정책적인 의제들을 막 던졌지만 그것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죠.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의 후보가 저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책을 던지는 수 것이 있을까?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불안감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선대위 조직도 그런 부분을 기민하게 뒷받침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여권의 좀 안 맞는 선거의 느낌. 방향성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이 그동안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재명 후보도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다시 좀 선대위 개편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죠. 그렇죠. 이것이 쇄신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뀌는 흐름들이 좀 방향을 잘 잡아서 빠르게 가면서도 어떤 집권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과 정책적인 비전을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나름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자칫하면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좀 있거든요. 너무 이게 이재명 후보 측근들 중심으로 포진이 그렇죠. 된다든가 네네. 이래버리면 또 이른바 원팀 기조 등과 관련해서 말이 균형이 나올 생길 수가 수도 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네.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리하지 않다. 예,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 자체가 그렇죠. 정권 교체의 흐름이 워낙 거세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좀 치밀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수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이러한 선거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렇게 선대위는 뭐 이재명 후보 혹은 여당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지금 뭐 야권에서도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윗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밑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이제 합류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사실 정치 뭐 잔뼈가 굵은 분들이고
또 굉장히 개성이 또 뚜렷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식에서는 좀 오비의 이미지가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하기 지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림과 김종인 후보의 그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문연대, 그러니까 친노 출신이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한길 전 대표,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게 3인 체제를 통해서 뭔가 반문연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저희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맞불 전략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약자와의 동행이 또는 경제 양극화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저희 여당에서 제기할 이슈들을 미리 예를 들면 맞불을 놓으면서 이슈를 갖다가 좀 내리자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후보의 입장들이 관철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하지만 뭐 여전히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저희 윤석열 후보가 네. 소위 그 김병준, 김한길 이 두 분에 대한 의존성들이 상당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의존성과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갈등들이 앞으로 잘 조율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의 위치가 애매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당의 정권 자체가 다 윤석열 후보에게 다 가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장 얘기한 게 이준석 당대표가 반문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하나 리스크고, 세 번째는 홍준표 리스크가 또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외곽에 있으면서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거나, 굉장히 뭐 저격 수준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이 나이에 누구처럼 몸값 흥정 안 한다거나, 또 세 명이 모이니까 잡탕밥이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오비, 좋은 편은 오비입니다. 나쁜 편은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동의할 것인가? 그 3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2030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20대부터 30대들의 지지 유동성이 상당히 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 2030들이 열광하지 않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지율 변동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내부에서 소위 3인 체제가 맞아?라고 하는 논란이 나왔을 때 이 네. 선대위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이것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조합이 케미가 있는 조합인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은 지금 어쨌든 외곽에서 계속 지금 총을 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삼김 캠이 맞는 것이냐 했을 네. 때 각각의 선수를 평가를 하면 괜찮은 선수라고 평가할 지점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팀이잖아요. 팀 안에서의 호흡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일단 여기서 김종인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 네. 노정객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스트라이커는 공격형 미드필더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도와준답시고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로 남을 것 같고. 충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일단 승낙한 거는 아마도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혹은 김병준, 김한길 당사자들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사인을 그래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네.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박근혜 후보 비대위원 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 캠프 내에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람 쓰는 거에 좀 한계라든지 위험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김한길, 김병준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상징성은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 출신이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쪽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거의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라도 자신 몸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집을 부려서 김종인 전 위원장 반대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김한길 전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인연이 있었고, 또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후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기대는 사람에게 계속 기대는
그런 좀 한계, 윤 후보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문제는 지금 김병준이냐 김한길이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경선에서 탈락했던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후보하고 어떻게 합을 맞추냐의 문제거든요. 일단 홍준표 후보의 각이 앞서서 유승민 후보하고도 완전 윤석열 후보가 많이 틀어졌다고 봐야 돼요. 경선 기간에 있었던 뭐 임금왕자부터 시작된 네. 주술 논란에서 갈등들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실랑이까지 벌이는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까지 됐거니와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22년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 저런 사람 처음 본다라고 굉장히 욕설 아닌 수준에서 네. 가장 극언 정치적 극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는 말 거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전 유승민 의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식견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좀 퍼져 있는 거고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국민들한테 경제는 누가 더 식견이 있어 보입니까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경제부총리 정도는 유승민 정도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 공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 이게 얘기가 좀 뼈아픈 없죠. 부분이고 홍준표 후보도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전문성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2030 특히 그중에서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현재로서 비리 의혹 대선이라는 그렇죠.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내지 않는 이상은 네. 홍준표 같이 후보도 하기는. 좀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건 홍준표, 유승민이 상징하는 2030의 지지 이것을 받아 안는 것이 당분간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앞서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납부 고지서가 날라들었는지 한 94만 7천 명이 5조 7천억 원 정도를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단축택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하고요. 인원도 한 42%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세액 자체는 200%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단축택자를 투기로 규정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값 상승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종부세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 국장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사과도 하면서 발언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종부세 굉장히 많이 내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현재 뭐 현 정부는 그렇다 치고 현재 대선 전국엔 좀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도 부동산 이슈에서 뭐 예외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지금 뭐 여권에서는 이게 퍼센트가 해당되는 퍼센트가 뭐 한 2% 정도밖에 안 안 된다. 된다. 나머지 네. 98%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치로 딱 그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너는 받고 얘는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아니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이제 종부세로 상징되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꾸 윤석열 후보가 이 세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자체의 문제점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미시적인 부분이 내는 아니라 그런 네.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 부분을 내가 되돌려 놓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선판을 좌우하는 큰 어떤 프레임 이 정권 교체로 네. 흘러가는 이 흐름을 더욱더 공고히 가져가고자 해주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동산 민심은 뭐 종부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될수록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부동산 현 정부 들어와서 집 마련하기는 힘들다. 진짜 불가능해졌다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거고 또 있는 분들은 이사 가고 싶은데 세금. 이사 마음대로 못 가고 이거 언제 이렇게 갈 수 있나 결국 정권 바꿔야 갈 수 있지 않나 자꾸 이런 생각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교체의 어떤 열망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 정권 교체의 그 프레임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자꾸 이제 던지는 것이지 예. 그 해당되는 그 얼마 안 된다는 그 한 뭐 2% 네, 남짓의 뭐 1.7% 가 국민 그것을 되는 보고 지금 메시지를 내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권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로 꼽히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였고 그 부동산 문제의 핵심 중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이 현재 대선 전국에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민주당이 잘 대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현실 상황에서 실제 종부세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국민으로 따지고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 예. 거기서 오게 되는 다양한 파급과들이 분명히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좀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부세 논란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완화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 관련해서. 네. 근데 좀 반대로 따지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계속 종부세가 올라간 것만 얘기하지 집값 자체가 올라간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라간 게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이 열심히 무슨 뭐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불로소득이라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내면서 거죠. 예.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건강하게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춰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부동산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들을 갖다 실현할 수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소위 부당하게 올라가는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게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선거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소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내리는 추세의 선거운동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네. 결론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본 사람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집을 못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든 아니면 정부든 명확한 입장들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여기서 만약에 계속 뒤로 주춤주춤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우리 사회가 이거 다 용인하게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대의 상황적 흐름에 따라서 선거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원칙과 정의라고 하는 측면들 가지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식적인 합의 수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뭐 2%만 세금을 내는 계층이다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대선 후보들이 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대외 활동하고 홍보 활동하면서 이제 배우자죠. 김혜경 씨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따로 지금 구체적으로 막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어서 이렇게 좀 뭐 일종의 좀 다른 뭐 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 시기가 좀 아직 오지 않은 것인지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등판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는 부분들, 뭐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면서 예. 앞으로 행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12월 정도가 될 거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스캔들 혹은 의혹 예. 이런 것들이 김건희 논란들이 씨에 있어서. 대해서 있는데, 저는 이제 윤 후보 장모 문제는 만약에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전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좀 불식될 문제라고 보는데 배우자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 배우자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배우자도 같이 봐야 됩니다. 명분이 되니까요. 예, 그런 문제가 예. 있는 건데 일단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불거져 있는 게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그렇죠. 같고 현재까지 나온 걸로만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쩐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입증할 될 부분이고 부분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씨의 소환 이 자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소환된다고 해서 그게 유죄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도 더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조금 추후의 문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 것이 유지 논문 일단 있거든요. 국민대학교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내년 2월 정도에는 국민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논문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에 김건희 씨가 해명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요? 이제 허위 이력 문제거든요. 허위 그러니까 김건희 이력. 씨가 대학교라든지 이쪽에 강사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자기 이력을 적는데 허위 이력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여상에서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여고에서 했다. 아.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 강사를 했는데 그걸 부교수라고 적는다거나 혹은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걸 가지고 경영학과 학위를 받은 것처럼 썼다거나 이게 상습적으로 이게 등장을 이루어졌다는 합니다. 거겠죠. 이게 허위 이제 이력이. 딱 생각나는 것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때 이제 그 조민 씨 같은 경우에
허위 스펙을 네. 만들어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온 가족이 같이 동참을 하긴 했고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 허위 이력에 개입하거나 동참했다는 그런 건 건 아니죠. 아니지만 예, 예. 근데 또 다른 것은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간에 허위 이력도 뭐 허위 스펙이 입시 비리였다면 허위 이력은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은 제가 봤을 때 힘들어 보이는데 네. 지금 2030 지지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낮아요. 근데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이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김건희 씨가 이 문제를 어떻게 털 수 있을까? 네. 이걸 털어야 이제 등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것이 좀 저는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등판 시기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지금 뭐 이제 대선을 점점 하루하루 다가갈수록 각종 이슈들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대위에서 구성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선거 대책을 꾸려 나가고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뭔지를 가장 먼저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종섭 전 국장, 김종국 교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